세상에 태어나면 확실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 말이다.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면서 선물을 하나 받는다. 바로 삶이라는 선물이다. 이 선물 안에는, 그러니까 인간의 삶 안에는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수많은 가능성이 숨어 있다. 하지만 슬프게도 대개는 그 선물을 열어보려고도 않는다. 물론 이 책을 읽는 당신은 다를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신은 근원과 연결될 테고 우주의 법칙에 따라 당신의 그 모든 가능성을 깨우고 개발하는 소울 마스터가 될 테니까. 조이부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생각은 언젠가 현실이 된다. 소울 마스터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은이 막심 만케비치, 옮기니 추미란. 원더박스에서 펴냈습니다. 챕터 1. 영혼. 창조적인 당신. 지구상에는 약 80억 명이 살아가고 있지만 내 추측에 따르면 조상들까지 통틀어 약 2천에서 4천 명만이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마스터의 경지에 올랐다. 다른 사람들은 잠자고 있는 가운데 이 소수의 영혼은 정신, 감성, 영혼의 모든 잠재성을 개발해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한 인간이 비범한 생각을 하나로 인류 전체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수백만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을까? 니콜라 테슬라가 발명한 전기, 마크 트웨인의 모험담, 모차르트의 음악, 이것들은 세상을 영원히 바꾸었고 세월이 흘러도 그 가치는 여전하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왜 여기 지구에 있는가 일지도 모른다.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당신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 의식 가장 깊은 곳이 허락하는 것만큼만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 나는 겨울에 태어났지. 부모님이 추운 겨울밤 몸을 데우고 싶었거든. 인생이 힘들 때가 많아. 이제 그만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은퇴해서 소박하게 즐기며 살고 싶어. 그렇다면 나는 당신이 질문을 하나 더 해보길 바란다. 나는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 인간인가? 아니면 이런저런 인간적인 경험을 하는 신과 같은 영혼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당신은 행복해질 수도, 불행해질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상심할 수도 있고, 조화로운 인생을 살 수도, 끊임없이 고군분투할 수도 있다. 왜 주저앉기만 하는가? 고뇌 속에서 매일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인생에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다. 순간의 기쁨과 자극을 쫓지만 돌아서면 허무하다. 이렇듯 결핍 혹은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아무도 이들에게 규칙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생이라는 게임의 규칙 말이다.
게임의 규칙을 모르고 단지 남들 하는 대로 소비하며 산다.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소비하는 사람도 있다. 어느 쪽이든 표면적이고 불만족한 삶이라는 결과는 마찬가지다. 다음은 창조적인 영혼이 꼭 피해야 하는 5가지 함정이다. 함정 1. 오락. 이미 고대 로마 시대부터 사람들은 검투사들이 그 마지막 숨을 토해내는 모습을 관전하기 위해 콜로세움으로 향했다. 극적인 장면은 우리 뇌 속에서 마치 마약처럼 작용한다. 극적인 장면을 보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감정이 없는 사람은 삶의 기쁨도 없다. 당시 그렇게 풍성한 음식과 경기로 시작됐던 것이 지금 우리 시대까지 넘어왔다. 단지 지금은 콜로세움의 자리를 인터넷과 텔레비전이 대신할 뿐이다. 잠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오락거리들을 생각해보자. 당신은 그것들을 매일 어떻게 쓰고 있는가? 텔레비전이든 인터넷이든 컴퓨터 게임이든 대중매체든 긍정적인 머릿기사보다 부정적인 머릿기사가 훨씬 더 잘 팔린다. 오늘 저녁 뉴스를 한번 시청해보라. 안녕하십니까? 라는 친절한 인사로 시작되지만 15분 만에 자신이 안녕하지 못함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냉정한 사람이라면 원래 그런걸요. 그렇다고 나까지 영향받지는 않아요. 라고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2013년 익명의 페이스북 유저들을 상대로 한 연구가 하나 있었다. 일단 연구자들은 68만 9천 명 유저들의 페이스북 시작 페이지를 조작했다. 유저들 일부는 친구들이 올린 긍정적인 소식만 받았다. 그 결과 이 사람들도 긍정적인 내용들을 올렸다. 다른 일부 유저들은 친구들이 올린 부정적인 소식만 받았고 이 사람들도 그런 흐름에 맞게 부정적인 내용들을 올렸다. 세 번째 그룹 유저들은 중립적인 소식만 받았고 이들도 그런 흐름에 맞게 감정적인 글은 자제했다. 결론.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매일 듣고 보고 생각하고 행한 대로 변해간다. 함정 2. 음식. 다른 사람들의 소비 패턴에 맞춰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레 음식도 거기에 발맞춰 섭취하게 된다. 현재는 맛있게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대세다. 따라서 패스트푸드, 냉동피자, 간편식, 통조림에 저절로 손이 간다. 수많은 화학 조미료와 색소는 덤이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를 모조리 빼앗아간다. 우리 몸이 죽은 물질들로 꽉꽉 찬다. 거기다 술 몇 잔, 담배 몇 개비도 빠질 수 없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느냐, 나쁜 음식을 먹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전자는 당신에게 생명 에너지를 주고 후자는 생명 에너지를 죽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매일 대체로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자동 조정 장치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무엇을 소비할지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정말로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가? 혹시 그 전에 어디 광고에서 본 것을 무심코 사지는 않는가?
어떤 흥미로운 연구를 보면 마트의 배경음악을 프랑스 샹송으로 틀어놓으면 사람들은 평소보다 프랑스 와인을 더 많이 산다. 그렇게 와인을 산 사람들에게 계산대에서 방금 어떤 음악을 들었는지 기억하느냐고 물으면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함정 3. 질병. 세상이 돌아가는 원칙 중 하나는 뿌린 대로 거둔다이다. 내일 어떤 사람이 될지 알고 싶은가? 그럼 오늘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먹는지 보라. 예를 들어 정제설탕과 밀가루를 매일 먹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몸이 아프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다. 자신의 그 멋진 육체에 수년 동안 무엇을 먹이며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도 우리 몸의 기관들은 오래 견디며 묵묵히 자기 일을 한다. 하지만 돌보지 않은 시스템은 언젠가는 약해지기 마련이다. 자동차에 기름이 아니라 모래를 넣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심지어 몸보다 물건들을 더 잘 돌본다. 그리고 진짜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보다 당장에 괜찮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매일 약을 삼킨다. 함정 4. 부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좋은 집을 꿈꾸는 사람이 많다. 2시간 동안의 상담 끝에 은행을 나온 가장은 주변에 당당히 그리고 자랑스럽게 선언한다. 나 집 샀어. 하지만 슬프게도 사실은 정신적 감옥을 하나 매입한 것이다. 새로 산 그 집은 엄밀히 말해 향후 20에서 50년 동안 은행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목을 조이는 불안감과 어깨를 짓누르는 부담감은 물론이고 계약서에 서명한 것 하나 때문에 수십 년의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가장의 몫이다. 그때부터 가장은 뭔가 조금 비싼 것을 살 때마다 이걸 정말 사도 될까? 고민하고 몸이 움츠러드는 것을 느낀다. 그런데 집을 살 때만 부채를 지는 것도 아니다. 요즘은 뭐든지 신용대출로 산다. 새 핸드폰? 문제없다. 오락거리를 즐기는 데 필요한 새 전자기기? 얼마든지. 금리가 바닥을 치는 시대라면 대출로 사는 것이 오히려 돈을 버는 일이다. 아닌가? 정말 내 것이 아닌 것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나? 현재 형편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가지려 할 때 우리는 우주에 어떤 에너지 진동을 보내고 어떤 성격을 드러내는가? 직업적으로 영혼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내공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물건들을 소비한다. 없는 돈으로 필요하지도 않는 것들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사모은다. 함정 5. 관계.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 혹은 보호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자존감이 부족해서 끊임없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사람들이 오랫동안 함께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사랑이다. 그런데 사랑은 서로 신뢰하고 매사에 존중하는 것으로 드러날 뿐 인정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신과 화목하지 못한다면
지금 자신에게 절실한 것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 그 다른 사람으로 자신이 마침내 완성될 것을 바라며 보람도 없이 관심과 인정을 갈구한다. 거의 매일 대중매체는 누군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그리며 일그러진 진실을 판매한다. 하지만 사랑 혹은 진정한 관계는 누군가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다. 사실 다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 늘 이렇게 자문해보자. 나는 외롭다는 느낌 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얼마나 잘 보내고 있는가. 결정을 내릴 때 나는 감정적으로 얼마나 자유로운가. 내면 들여다보기. 당신은 지금 어떤가? 기분이 좋은가? 지금 무엇 때문에 당신 영혼의 기본권, 즉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가? 나이가 지긋한 사람은 쳇바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젊은 사람은 그 속에 처음부터 빠지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주변 환경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현재 당신은 세상이 시키는 대로 소비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지각의 길을 걸으며 모든 천재 거인들이 그랬듯이 당신 내면의 찬란한 빛을 드러내고 있는가? 천재 거인들은 모두 현재 상태에 의문을 품었고 소비의 길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영혼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자신만의 거짓 없는 진실을 드러내 보였다. 대다수가 하는 일을 할 때 대다수가 얻는 것, 즉 평균적인 결과만 얻을 수 있다. 그 결과 평균적인 인생을 산다. 이제는 벗어나기를 바란다. 당신은 더 잘할 수 있다. 당신 인생은 당신이 더 잘해줄 날을 기다리고 있다. 뛰어난 인생을 사는 법. 진정으로 뛰어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다음 3가지가 필요하다. 천재성, 직감, 대가다움. 어떤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얻을 수 있겠는가? 천재성 개발하기. 당신은 천재들은 무엇이 다르다고 보는가? 나는 천재성을 이렇게 정의한다. 천재성, 뛰어난 아이디어 플러스 뛰어난 실행력. 여기서 4단어 각각 다 중요하다. 실행력은 뛰어나지만 아이디어는 그저 좋기만 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그래도 대체로 괜찮은 인생을 산다. 두 명사 앞에 다 가장 약한 형용사가 올 때 난관이 예상된다. 그리고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가 뛰어난 실행력과 만날 때 한계 없는 탁월한 인생을 살 기회가 생긴다. 뛰어난 실행력은 훈육의 문제로 머리로 배울 수 있다. 뛰어난 아이디어는 준비가 되었을 때 영혼의 수준에서만 얻을 수 있다. 뛰어난 아이디어는 음양, 가슴과 머리, 영혼과 에고가 조화를 이룰 때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생긴다. 평생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늘 오프라인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 머리 위로 우주와 연결된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선이 있다. 바로 그 선으로 우리는 비범한 아이디어를 전달받는데 문제는 그 선 위에 있는 영혼만이 받을 수 있다.
비범한 아이디어 혹은 영감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샤워 중에 받기도 하고 장거리 운전일 때 혹은 소파에서 쉴 때 받기도 한다. 과학자들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 뇌의 이른바 감마파 상태를 말하는데 내가 만나는 초능력자들은 단지 신통력이라고 한다. 서로 부르는 용어는 다르지만 의미하는 바는 같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생긴다. 근본 신뢰가 부족해서 우리는 대부분 자신만의 뛰어난 감마파 영감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나는 모차르트도 피카소도 섹스피어도 아니잖아 라며 무시해버린다. 두 번 생각하지 않으므로 아이디어는 그 즉시 사라진다. 그리고 더 높은 나에게 그 신호를 받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계속 오프라인에 있을 것이며 얘의 그 생각과 패턴의 거듭되는 흐름 속에 갇혀 있겠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낸다. 중요한 사실, 오늘 떠오른 아이디어가 한 해 두 해의 대단한 성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곳에서 감마파를 받아들인 거인 마스터들이 이것을 증명한다. 직감을 믿어라. 당신 영혼의 힘을 개발하려면 위와의 영적인 연결, 즉 직감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마스터들이 모두 간접적으로 말해온 이 직감이란 것이 정확하게 무엇일까? 직감은 당신 내면의 목소리. 나는 직감이 당신 영혼이 보내는 다정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깃털처럼 부드러워 우리는 그 조용한 소리를 곧잘 놓치곤 한다. 특히 요즘처럼 뭐든지 넘치는 사회에서는 산만해져서 더 그렇다. 매일 쉴 새 없이 밀려드는 광고, 메시지들, 수많은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셜미디어 포스팅만 봐도 그렇다. 주변이 시끄러울수록 내면 세상은 더 놓치게 된다. 큰 것들은 모두 고요할 때 나타난다. 기도할 때 당신은 신에게 말을 건다. 그런데 명상할 때는 신이 당신에게 말을 건다. 반대로 이성의 에고, 지성은 이를테면 팀파니와 트럼펫 연주 같은 것이다. 에고는 지성의 귀를 찌르는 톤과 소음으로 아이디어를 담은 우리 영혼이 다정한 메시지를 묻어버린다. 오프라인이라는 말로 내가 의미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생각이 너무 많을 때 아무런 영감도 받을 수 없다. 선이 막혀 있어서 그렇다. 나는 개인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영감을 구한다. 내 경험상 새벽이 영혼의 전화가 방해 없이 도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영감은 분명한 메시지로 올 때도 있고 그 어떤 멜로디로 올 때도 있다. 후자라면 나는 가사를 되짚어본다. 기상 직후 우리의 영혼은 자연스러운 상태에 가깝다. 나쁜 소식을 들어서 힘들었던 나를 생각해보라. 다음 날 아침에 어땠는가? 일어나자마자 에고, 지성의 격분이 시작되기 전 말이다. 아마도 그 첫 몇 초간에는 고통 없이 단지 지금 여기에 존재했을 것이다. 드라마도 피해의식도 죄책감도 없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의식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당신은 단지 그곳에 있다. 모든 일이 그저 일어난다.
그 몇 초 후 당신의 에고 지성은 그 전날 있었던 나쁜 일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괴롭다. 의식적인 하루를 원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5분 동안 고요한 시간을 갖자. 그럼 당신 영혼이 감사해 할 테고 당신 삶이 더욱 편안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직감과 지성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다. 직감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내면으로부터 찾아오는 강력한 느낌이고 영감이다. 에고 지성으로부터 오는 아이디어는 반대로 멋진 광고 같은 것이다. 혹하고 끌리기는 하지만 온몸의 세포가 강력하게 옳다고 느끼는 유일무이한 아이디어는 아니다. 몸은 우리 무의식이기도 하다. 몸이 없다면 느낌도 없다. 옳은 일이라면 우리 몸의 긍정적인 흥분이 감지된다. 나쁜 일이라면 예를 들어 근육이 뭉치거나 긴장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온몸이 움츠러들거나 가슴이 답답하다. 몸이 말하는 감정들에 주의하다 보면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를 더 잘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답답한가? 시원한가? 긴장되는가? 편안한가? 거부감이 드는가? 동의하는가? 싫은가? 좋은가? 직감은 무의식이 담당한다. 어떤 주제에 대해 많이 할수록 그 순간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무의식적으로도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당신은 자꾸 고민하는 대신 생각을 버리고 신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오른쪽 뇌는 창조적, 감정적이고 왼쪽 뇌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다. 감마파 영감은 그러므로 창조적인 오른쪽 뇌를 타고 오른다. 논리와 직감을 각각 대표하는 사람으로 두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과 니콜라 테슬라만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테슬라는 매우 창조적이고 직감이 발달한 사람으로 늘 영감을 받았다. 반대로 에디슨은 모든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하나씩 열심히 실험해보던 노력파였다. 에디슨 자신도 나는 아이디어 흡수에 능한 스펀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유용하게 만든다. 내가 이용한 아이디어들은 원래 개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던 사람들의 것이었다. 뇌의 양쪽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것은 자전거 타기와 비슷하다. 논리에만 의지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고 무작정 페달만 밟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결국 아무 데도 갈 수 없다. 방향을 정해주는 핸들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으면 에너지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속도를 올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아니, 달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저 위 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잊어버리거나 그 연결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이와 비슷하다. 직감 없이, 목적지 없이 쥐야장천 달리기만 한다. 혹은 맷만 돈다. 물론 직감만 있어도 안 된다. 당신의 오른쪽 뇌가 주는 영감과 왼쪽 뇌가 주는 노력을 함께 이용해 진정한 걸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영혼과 지성은 함께 간다. 전자는 높은 수준의 영향을 공급받는데 필요하고 후자는 생존에 필요하다. 대가다움 개발하기.
나는 대가다움을 이렇게 정의한다. 대가다움은 아이디어 플러스 노력 마이너스 에고. 천재성을 발휘하고 싶은가? 그럼 언젠가는 세속적인 추구에서 벗어나야 한다. 알다시피 천재성은 명성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굉장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니콜라 테슬라는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었다. 자신의 특허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테슬라는 교류 전류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특허권을 포기했다. 인류가 교류 전류로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런 이타적인 포기 덕분이다. 대가다움에는 늘 의도가 중요하다. 일단 의도를 내면 직감은 떠오르게 되어 있다. 순수한 마음에서 진정으로 봉사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뛰어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명한 삼박자, 몸, 정신, 영혼이 언제나 중요하다. 첫 번째, 영혼이 인생을 구상한다. 두 번째, 정신은 건축가이다. 세 번째, 몸은 그 결과이다.